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하자마자 이혼을 한 기막힌 사연의 주인공 여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명절은 어떤 날인가요? 전 결혼하기 전까지는 철없이 명절을 참 좋아했어요.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 맛있는 것도 먹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즐거웠던 기억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니 명절은 그렇게 마냥 좋은 날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저는 결혼하고 처음 맞이한 명절에 이혼을 결심한 며느리입니다. 단순히 명절이 힘들어서 그런 결정을 한 건 아니었는데요. 제가 왜 참지 못하고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일을 이야기해 봅니다. 저는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을 사고로 잃었어요. 저를 키워준 할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두 분이 함께 꽤 큰 사업을 하고 계셨다는데, 그러다 좋지 못한 일에 휘말려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겪게 됐다고만 들은 게 제가 아는 전부였어요. 분명 당신에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을 텐데 할아버지는 홀로 저를 도맡게 되셨음에도 불만은커녕 저를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힘들어할 것을 우려해 부모님 이야기는 웬만해서는 하지 않으셨죠. 지금 생각하면 정작 할아버지는 홀로 그 상처를 견디셔야 했던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 덕분에 구김살 하나 없이 나름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었고, 시골에서 과수원 농사를 짓던 할아버지는 연세가 들어도 저 하나는 잘 키우겠다는 마음으로 이를 손에서 놓으신 적이 없었죠. 그리고 행여 제가 부모가 없어서 남들에게 무시라도 당할까봐 할아버지는 언제나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는데요. 미정아, 너는 너희 부모가 간절히 바래서 태어난 소중한 생명이야. 비록 지금은 할애비랑 둘이 살고 있지만 부모가 없는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니까 절대로 기죽을 필요 없단다. 만약 누구든 그런 걸로 너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참지 말고 당당하게 싸워. 우리 소녀 뒤엔 언제나 이 든든한 할애비가 있으니까. 알겠지? 이렇게 똘망똘망하고 이쁜 걸 그것들은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그러고 갔나 모르겠다. 미정아, 이리 와. 할애비가 꼭 안아줄게. 싫어. 똑각 안아서 숨 막히게 하려고. 살살 할게. 할애비가 미정이 네가 너무 예뻐서 그래. 할애비가 평생 사랑하고 지켜줄 거야. 나도 할아버지 사랑해. 나도 할아버지 평생 지켜줄 거야. 약속해. 저는 어릴 때 지키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할아버지에게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활짝 웃으셨는데 그 얼굴을 보는 게 참 좋았어요. 하지만 청소년이 되고 사춘기가 되면서 아무리 할아버지의 사랑이 넘쳐도 부모님의 빈자리는 클 수밖에 없었죠. 제가 어긋나려고 하면 할아버지는 그럴 땐 절대로 오냐오냐 하지 않고 저를 따끔하게 혼을 내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손에 컸어도 어디 하나 빠지지 않게 컸던 저는 나름 서울에 있는 이름 있는 대학에 붙어 홀로 서기를 했고, 대학 다니는 동안 할아버지가 고생하며 번 돈으로 생활하는 것을 알았기에 일찌감치 공시 준비를 하며 저의 미래를 준비해 갔어요. 그렇게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같은 해에 7급 공무원 시험을 무난히 패스하며 사회인으로서 첫 발을 내디뎠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그런 저와 할아버지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남들보다 조금 일찍 자리를 잡아갔던 저는 제 이상형인 아빠같이 든든한 남자를 소개받아 장장 6년이라는 긴 연애를 하게 되었죠. 저에겐 꿈이 하나 있었어요. 시집을 가면 시부모님을 저희 부모님처럼 모시고 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부모님 없이 살았던 저의 마음을 그렇게라도 채우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런 저의 마음을 안 남자친구는 저의 그런 면을 참 고마워하고 좋아해 줬는데요. 직장 동료며 친구들은 저에게 큰일 날 소리 한다며 저를 말리곤 했네요. 미정씨,
미정 씨가 아직 시집을 안 가서 뭘 몰라서 그래. 무조건 시자 붙은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지내지 않는 게 상책이야.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잘해봐. 호의가 호구되는 거 순간이다. 그래, 시댁하고는 최대한 멀리 사는 게 좋아. 행여 모신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자기 만난다는 그 남자 삼형제 중에 막내라며. 그럼 형님들이 알아서 하게 그냥 눈 딱 감고 있어. 저는 저런 말을 조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때까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시댁 식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 저런 말을 할까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상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어떤 시댁을 만나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가 좋은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하는데 우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제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저는 6년 만난 남자와 드디어 결혼을 약속했어요. 프로포즈를 받던 그날 얼마나 기뻤는지 평소 눈물도 잘 흘리지 않는데 눈물까지 흘렸던 저는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기쁜 것도 잠시 저에겐 넘어야 할 산이 있었죠. 아무래도 예비시댁에서 제가 부모님이 없다는 걸 싫어할까? 걱정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저의 마음을 알았는지 예비신랑은 그런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안도의 말을 건네곤 했어요. 에이,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 그렇게 속 좁은 사람들 아니야. 벌써 위로 형들이 다 결혼했고 나 하나 남았는데 누구든 땡큐 베리베리 감사라고 했어. 정말? 근데 세윤 씨네 부모님도 아시는 거지?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안 계신 거. 그럼 다 아시지. 우리가 만난 게 벌써 몇 년인데 그런 게 싫었으면 벌써 말 나오지 않았겠어? 나 여지껏 자기 만나면서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하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마음 내려놔도 돼. 우리 엄마 자기 공무원이라고 완전 자랑하고 난리 났어. 정말? 그렇다면 다행인데 이럴 땐 내가 공무원 된 거 진짜 잘한 것 같아. 어허, 나는 우리 자기가 공무원 아니어도 괜찮은데 그런 생각하지 마. 누가 보면 내가 꼭 자기 직업 보고 결혼하는 것 같잖아. 그리고 자기 힘들면 언제든지 일 그만두고 집에서 놀아도 돼. 내가 우리 자기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행복하게 해줄 거니까. 뭐야,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감동이잖아. 나는 지금도 너무 행복해 자기야. 우리 꼭 할머니 할아버지 될 때까지 잘 살자. 저는 예비신랑의 말에 그나마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상견례 전 예비 시어머니의 초대로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예비신랑의 말처럼 시부모님은 제가 마음에 드는 듯 호의적으로 저를 대해주셨고 그에 반해 예비 형님들은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저를 경계하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상견례 날짜가 잡히고 시골에서 나름 신경을 많이 쓴 할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오셨는데요. 정말 뜻밖의 말이 예비 시어머니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예, 미정아, 부모님은 언제 오시니?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더 기다려야 하는 거야? 네? 부모님이요? 저는 당황했어요. 이미 다 아신다고 들었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선 남편이 말을 하지 않은 것 같았죠. 어쩔 수 없이 제가 먼저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손에 자랐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부모님 눈치는 물론이고 할아버지 눈치를 보느라 여간 식은땀이 나는 게 아니었어요. 하필 바로 전날 할아버지가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너야 똑 부러지니까 내 걱정이 없는데 할애비가 노파심에 묻는 거야. 그쪽 부모님들도 다 아시는 거지? 뭘? 네 부모 그렇게 된 거. 나야 열부모 부럽지 않게 널 키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아, 그럼 내가 세훈 씨한테 물었는데 다 아신대. 그리고 지난번에 인사 갔을 때도 두 분 다 일부러 부모님 이야기는 꺼내시지 않더라고. 아마도 날 배려해 주시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 그래? 그거 참 고맙네. 알았다. 할애비 이제 마음 편하게 먹고 잘난다. 내일 우리 손녀 보려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그럼 미정아, 우리 내일 보자.
이렇게 기껏 예비 시부모 포장까지 해가며 할아버지를 안심시켜드렸는데 제가 얼마나 난감했는지요. 그런데요, 저만큼이나 난감해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저와 결혼할 그 남자였어요. 엄마, 내가 말 안 했어? 미정이 부모님 안 계시는데? 너는 그 중요한 걸 이제야 말하면 어떡해? 이미 너 장가 보낸다고 동네방네 다 떠들어놨는데 이걸 물을 수도 없고 어쩔 거야? 여보, 됐어. 이미 상견례까지 하는 마당에 그냥 넘어가. 그래도 여보, 코아는 좀... 큰 소리 내지 말라고. 어차피 우리도 나이 먹으면 죽어. 며느리 잘 컸고 직업도 번듯한데 그냥 군소리 하지 마. 아, 알겠어요. 어쩐지 너무 다 잘 맞는다 했어. 어쩌면요, 저는 그때 눈치를 채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놈의 사랑이 뭔지 아직 제 앞에 닥칠 미래를 알지 못한 저는 자기 부모님 뒤에서 저 보라고 두 손을 싹싹 빌며 미안해하는 예비 신랑을 보고 마음이 약해졌고, 이렇게 된 거 할아버지 손에 잘 컸다는 걸 시부모님에게 똑똑히 보여드리겠다는 이상한 승부욕에 결혼식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할아버지는 영 불안하셨는지 기차역에서 걱정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미정아, 너 괜찮은 거 맞아? 사돈들이 별말을 하지 않아서 결혼식 날짜는 잡았다만 아니다 싶으면 하지 말자. 아니야, 미리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순서가 잘못됐지 뭐. 할아버지, 미안해. 괜히 할아버지까지 불편하게 해서. 아니야, 나는 너만 괜찮으면 어디서든 다 괜찮아. 다만 할애비는 네가 걱정이다. 괜히 부모 없다고 책 잡히고 그럴까 싶어서. 에이, 할아버지도 내가 누구야? 할아버지 손녀인데 그걸 내가 참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 할아버지가 그랬잖아. 절대 그런 걸로 기죽지 말라고. 할아버지가 나 잘 키워준 거 그만큼 꼭 잘 살 거야.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사세요. 증손자 봐야지. 그래, 우리 예쁜 소녀가 낳은 증손자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다. 결혼식 하기 전에 박서방이랑 한번 날 잡아서 내려와. 내 씨암탉 잡아줄 테니까. 알겠어요, 할아버지. 기차 시간 다 됐다. 과수원 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아셨죠? 오냐. 그날 할아버지의 배웅을 하고 돌아온 저는 한 박자 늦었지만 예비 신랑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고, 이제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겠다는 심정으로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자기야, 할아버님 배웅 잘했어? 나도 같이 갔어야 했는데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겨서 미안해. 아니야, 그건 괜찮은데 아까 자기 부모님 앞에서 나 많이 당황했다.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다며. 그게 내가 자기 부모님 안 계시다는 말은 빼먹고 할아버님이 키웠다는 말만 했더라고. 난 진짜 내가 말한 줄 알았어. 미안해.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그 일로 문제 삼을 일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큰 소리 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고 우리 엄마는 이미 나 장가 간다고 다 떠들어서 모르지도 못해. 그러니 오히려 잘 된 거야. 뭐라고? 자기 말이 좀 그렇다? 에이, 자기야, 우리 이런 걸로 싸우지 말자. 이거저거 다 따지면 우린 언제 결혼하냐? 어차피 결혼하면 자기랑 나 둘만 살 건데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 주라. 우리 결혼 준비 때문에 할 것도 많잖아. 응? 내가 다 잘못했어. 누가 막내 아니랄까봐 이럴 때 보면 예비 신랑은 참 넉살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예비 신랑의 그런 점을 싫어하지 않았는데요. 매사 고지식한 저보다 융통성 있는 예비 신랑의 성격이 더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결혼식을 무사히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남편이 된 그 사람과 꿈같은 신혼생활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부터 저에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를 경계하던 형님들의 텃세는 말할 것도 없고, 상견례 이후부터 조금씩 변하던 시어머니의 태도는 제가 완연한 식구가 된 뒤부터는 저를 언제 예뻐했냐는 듯 태도가 완전히 바뀌더니 듣도 보도 못한 예의범절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예, 본래 며느리가 시집을 오면 한 달 동안은 시댁에서 그 집 가풍을 배우면서 시부모 모시는 법을 익히는 거다. 그러니 막내 너는 오늘부터 여기서 한 달 동안 내 밑에서 우리 집 일 배우거라. 아침 문안 인사 빼먹지 말고 내일 당장 아침상 차리는 것부터 시작해. 네? 한 달 동안요? 뭘 놀라고 그러니? 원래 가풍 있는 집안은 다 그렇게 하는 거다. 안 그러니 첫째야? 어머님 말씀이 다 맞죠. 동서, 나도 시집와서 동서랑 똑같이 했어. 둘째 동서도 똑같이 했고. 저는 첫째 형님의 말에 더는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첫째 형님은 분가를 하지 않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풍 이런 걸 떠나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차마 그 말을 갓 시집 온 사람으로서 입 밖으로 내뱉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시댁에서 제가 다니는 고천까지 거리가 꽤 있다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시어머니와 합의점을 찾기 위해 사정도 해보고 설득도 해봤는데요. 어째 그러면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더욱 완강하게 고집을 피우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결국 남편에게 도움을 청한 저는 남편의 설득으로 한 달을 일주일로 줄일 수 있었고 그 일주일 동안은 거의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엉덩이도 바닥에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시어머님이 하라는 모든 집안일을 다 했어요. 이게 정말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도 모를 그런 일들이었지만 그때까지는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보겠다는 미련한 마음이 커서 군소리도 한번 하지 않았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불만이 아주 없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있어서 편하고 좋다며 대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큰형님이 문제였어요. 동서, 내가 아침에 우리 방 청소 부탁하지 않았나? 네? 제가 출근하느라 깜빡했어요. 근데 형님, 자꾸 저한테 형님 방을 치워달라고 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긴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쓰시는 개인적인 공간이잖아요. 제가 어머님 때문에 여기서 시댁 일하는 건 맞지만 적어도 형님이 하실 일은 형님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형님은 저처럼 직장 다니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그러니까 동서는 지금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면서 내가 동서를 부려먹는다는 거야, 뭐야?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야, 너 몇 살이야? 네가 공무원이면 다야? 고아 주제에 동서라고 상대 좀 해줬더니 위아래도 모르고 기어올라? 큰형님은 제 말에 한껏 목청을 높이셨어요. 그리고 그 소리에 방에서 1일 연속극을 보시던 시어머님이 놀라서 뛰어오셨는데요. 그 뒤 상황은 저를 더욱 억울하게 만들었어요. 얘, 뭐가 이렇게 시끄럽니? 첫째 너 왜 그래? 어머님, 막내 동서가요. 저더러 놀면서 자기한테 일부러 일 시킨다고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요. 제가 정말 기가 막혀서 저 아무래도 막내 동서 눈치 보여 분가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 어머니, 저희 분가할 집 마련해 주세요. 뭐야? 막내 너 무슨 말을 했길래 네 큰형님이 이렇게 방방 뛰냐? 한 달 있을 거 일주일로 줄여줬는데 그것도 못해서 벌써 집안을 시끄럽게 해. 어머님, 아무리 그러셔도 아닌 건 아니죠. 저 어제 형님 속옷 빨래까지 했어요. 형님 속옷 빠는 것도 시댁일 배우는 거에 들어가요? 어머, 얘 눈 동그랗게 뜨는 것 좀 봐. 넌 아랫사람이잖니. 그럼 윗사람이 뭘 시키든 윗사람 모시는 마음으로 군소리 없이 하면 될 일인데 서열도 가장 낮은 네가 뭔데 일을 가려서 해. 이래서 내가 너를 끼고 가르치려고 했던 거야. 됐고, 너 내일 네 집에 가는 날이지. 마음 같아서는 가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내가 또 사람이 모질지가 못해서 너 집에 가기 전에 겨울 이불 빨래 다 해놓고 가라. 금방 찬바람 불 텐데 미리미리 해놔야지. 첫째, 너희 이불도 꺼내서 다 내놔. 그리고 마음 풀어라. 얘가 아직 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아씨, 어머님이 더 따끔하게 혼을 내셔야죠. 저 여기 사는 것도 어머님 아들이 능력이 없어서 여기 있는 건데 몰라요. 큰애야, 그 얘기는 우리 이제 안 하기로 하지 않았니? 알았다. 내가 너한테 더 잘하마. 알겠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번엔 참을게요. 동서, 다음부턴 조심해. 알겠어? 그리고 우리 이불은 발로 막 밟으면 안 된다. 최고급 솜이라 살살 손으로 조물조물 해야 해. 저는 어이가 없고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쩐지 시어머니가 첫째 형님 눈치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우선은 그것보다 그 많고 무거운 겨울 이불을 저 혼자 빨라는 것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네요. 그래서 결국 저는 꾀를 내어 이불들을 몽땅 빨래방에 가지고 갔고 10채나 되는 솜이불을 모두 대형 세탁기에 넣고 돌렸는데 최고급 큰형님의 이불이 제일 깨끗하게 빨렸어요. 그렇게 이불 빨래를 모두 마친 저는 시댁의 겨울 이불을 던지다시피 내려놓고 이제야 남편이 기다리는 신혼집으로 돌아가려 했는데요. 그때도 시어머니는 제가 가는 것이 아쉽다는 얼굴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썩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수고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추석 있는 거 알지? 이번 명절엔 네 형님들이 모두 바빠서 같이 명절을 보낼 수 없다고 하니 아무래도 이번 명절 음식은 막내 네가 혼자 도맡아서 해야 할 것 같다. 설마 너 나이도 있는데 명절 음식 못하는 거 아니지? 네? 명절 음식을 저 혼자 하라고요? 그래. 게다가 너 시집와서 처음으로 지내는 명절이라 친척들이 다 오신다고 했으니 그런 줄 알고 집에 가서 연습 좀 많이 해봐라. 그렇게 배우고 느는 거다. 나 때도 그렇게 했다. 그럼 가서 푹 쉬고 우리는 명절 전날 보자. 저는 시어머님의 말씀에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명절 음식 준비를 저 혼자 다 하라는 건지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다는 기쁨보다 명절 걱정을 하게 된 저는 일주일 만에 보는 남편을 붙잡고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요. 뭐야, 나는 자기가 우리 집에 있는 동안 우리 엄마랑 많이 친해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아니, 그래도 그렇지 오자마자 우리 엄마 흉을 보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 흉을 본다고? 자기야, 난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하고 있는 거야. 일 배우라고 일주일 동안 집에도 못 가게 하시더니 정작 가르쳐 주시는 건 하나도 없고 빨래에 청소에 아침상 저녁상 차리라 하시는데 자긴 그게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해? 자기가 힘들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자기 며느리고 며느리가 시댁일하면서 합당한 걸 찾으면 우리나라 며느리들은 죄다 불만만 있게. 그냥 내 말은 좋은 마음으로 하면 서로가 좋다는 거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가 이런 말 할 줄은 정말 몰랐어. 이래서 가재는 개편이라고 하나 보지? 나는 정작 다음 달에도 혼자 명절 준비를 다 하게 생겼는데 자기는 그런 말이 나와? 나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니? 알았어. 서운했다면 내가 사과할게. 그리고 우리 형수를 원래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명절에 집에 안 와. 엄마한테 용돈이나 선물 주고 내빼기 바쁘지. 그래서 명절 준비 매번 우리 엄마 혼자 했는데 자기가 있어서 우리 엄마가 좀 오바했나 보다. 근데 우리 집은 손님도 별로 안 오니까 그것도 걱정할 거 없어. 그냥 우리끼리 조용하게 보내는 게 대부분이야. 뭐? 나한테는 우리 결혼하고 첫 명절이라 손님들 많이 오실 거라고 하셨는데? 그래? 아휴, 우리 엄마 막내 며느리 자랑하려고 또 사람들 죄다 불렀나 보다. 내가 말했지. 우리 엄마 자기 엄청 좋아한다고. 이번엔 친척들 모아놓고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나 보네. 좌우지간 못 말려. 그리고 방금 든 생각인데 아무래도 우리 엄마가 자기 명절에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나서 외로울까봐 그런 것 같다. 저는 더는 남편과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래서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하는 건지 그저 그 순간엔 남보다 더 못한 존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6년을 만나면서 이렇게 실망한 적이 없었는데 6개월도 안 돼서 저는 이 사람에게 정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아무래도 시어머니는 저를 만만하게 보시고 집안일이나 실컷 시키면서 부려먹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평생 이런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겪게 될 것 같아 저도 형님들처럼 약간의 꾀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니, 오냐? 네가 웬일로 대낮부터 전화를 다 했냐? 그게요. 명절 준비로 어머님이랑 상의할 것이 좀 있어서요. 상의? 제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이번 명절이 제가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음식이 별로면 아무래도 오시는 친척분들에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렇다고 없던 음식 솜씨가 갑자기 생기진 않을 테니까 이번 명절 음식은 어머님이 저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옆에서 많이 배울게요. 뭐야? 나는 또 무슨 말을 하나 했더니? 얘, 내가 너더러 뭐 대단한 거 알아니? 어디 첫 명절부터 며느리가 시애미를 시켜 먹으라고 들어? 너는 네 집에서 그렇게 하라고 배웠냐?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저야말로 형님들도 다 안 계시는데 뭘 할 줄 알겠어요. 그래서 도움을 좀 받고 싶었던 건데. 어머, 얘 말대꾸하는 것 좀 봐. 이래서 부모 없는 것들은 가정교육이 형편없다는 거다. 아니,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잔머리를 굴려? 왜? 나중에 명절도 하지 말자고 하겠다? 시어머니는 점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그리고는 입이 근질근질 하셨는지 이런 말까지 하셨는데요. 내가 부모 없는 너를 생각해서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네 형님들은 명절이면 지들 친정에서 용돈도 두둑하게 받아서 나한테 주곤 했다. 근데 너는 돈도 잘 벌면서 지금까지 입 싹 닫고 있다가 뭐? 나더러 음식 만드는 걸 도우라고? 결국 그거였어요. 시어머니는 형님들처럼 제가 용돈을 두둑하게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제가 영 감을 잡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하셨고 그런 저를 골탕 먹이고 싶으셨던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저도 좋은 마음이 아니었기에 시어머님이 바라는 대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별 다른 이야기는 생략한 채 아무래도 혼자 음식을 다 하는 건 무리라고 눈치껏 도와달라고 말했는데 눈치 없는 이 인간은 이번에도 제 속을 뒤집는 말만 늘어놓았어요. 알겠어. 근데 나도 평생 해보지 않은 거라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솔직히 엄마 눈치도 좀 보여. 괜히 나 때문에 자기가 더 곤란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못 도와준다고? 최악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나도 솔직히 자신 없어. 그냥 내가 엄마한테 얘기 잘해서 같이 좀 하시라고 하면 안 될까? 자기도 그게 더 낫잖아. 그게 될 것 같았으면 내가 자기한테 이런 부탁을 하겠니? 결국 남편은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았고 명절은 다가오는데 뾰족한 수가 없어 답답하기만 했는데 그렇게 평생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명절 전날이 되었어요. 눈 뜨는 것부터 싫었던 명절 전날 저는 시어머님이 사오라는 재료를 사서 시댁으로 향했고 남편이란 놈은 눈을 찡긋하며 자기가 다 말해놨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믿음도 가지 않는 말을 했는데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행여 제가 실망이라도 할까봐 시어머니는 별 잡스러운 심부름까지 시키며 저를 못 부려먹어 안달이었는데요. 그렇게 시어머님이 시킨 것들을 하느라 음식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데 명절 전날부터 손님들이 마구잡이로 오시기 시작했어요. 당황한 저는 서툰 손으로 과일을 깎고 술상을 내갔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오신 손님들과 수다를 떠느라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더 소름 끼쳤던 건 그렇게 저를 못 부려먹어 안달인 시어머니는 남들 볼 땐 저에게 한없이 좋은 시어머니처럼 연기를 하셨는데 저는 여우주연상 받은 배우인 줄 알았네요. 게다가 그때까지는 남편이 제 눈치가 보였는지 눈치껏 저를 도우려 했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자기 옆에 꼭 붙들어 놓고 제 근처에는 가지도 못하게 하시더군요. 사람들이 그렇게 북적거리는 집에서 저는 외롭고 지치고 내가 왜 결혼을 해서 이 짓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정말 수십 번 수백 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그때였어요. 술이 좀 거나하게 취한 듯한 어르신이 주방으로 휘청이며 들어오셨고 처음엔 뭐가 필요하신가 싶어 다가갔는데 그 주정뱅이 같은 노인네가 하는 말에 저의 인내심은 바닥이 나고 말았네요. 어이, 자네가 이번에 이 집에 시집온 막내 며느린가? 그럼 나와서 제대로 인사를 해야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죄송해요. 제가 음식하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제가 이것만 하고 나가서 어르신들께 제대로 인사할게요. 이거 안 되겠구만. 내가 누군지 알고 나가서 기다리라고 해. 여기 안주인 뭐해? 탕수걸은
왜 그러세요? 우리 며느리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어요? 며느리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야? 시집을 왔으면 고분고분하게 말을 들어야지. 나와서 술도 좀 따르고 노래도 좀 하고. 자네는 그렇게 눈치가 없나? 죄송해요. 얘가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눈치가 없어요. 얘, 너 가서 당수거른 옆에서 술 좀 따라드리고 장단도 좀 맞춰드려라. 네? 제가요? 그럼 여기 시집 온 며느리가 너 말고 또 있니? 어머님, 이건 아니죠. 제가 무슨 술집 여자예요? 그리고 당수걸은 술을 드셨으면 곱게 드셔야지. 저더러 술 따르고 노래하라는 게 지금 제정신이세요? 그런 건 당수걸은 며느리한테 시키세요. 아, 어머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뭐야? 야, 너 말 다 했어? 네, 다 했어요. 그러니 저 그만 집에 갈게요. 명절은 식구들끼리 정답게 보내세요. 저는 그렇게 앞치마를 풀어서 집어 던지고 그 집구석을 나왔어요. 주방에서 내내 기름 냄새만 맡았는데 밖에 나오니 그렇게 공기가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뒤 집에 온 저의 핸드폰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전화로 불이 났고 저는 자꾸만 울리는 벨소리가 시끄러워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는데요. 그렇게 2시간 정도 조용했을까요?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시어머니가 남편을 앞장세워 신혼집에 쳐들어왔어요. 너 전화기 꺼놓으면 내가 포기할 줄 알았지?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오늘 너 때문에 친척들 앞에서 얼마나 개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벌써부터 며느리한테 잡혀 사는 거 아니냐고? 말 같지 않은 말까지 들었다. 불쌍한 고아년 적선하는 셈 치고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어디서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배운 고아티를 내고 있어. 넌 니네 할아버지가 시집가서 그러라고 가르쳤냐? 말씀 다 하셨어요. 고아년 적선하는 셈이라고요. 제가 볼 땐 비상식적이고 막대먹은 사람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요, 저희 할아버지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저 부모님 없이 할아버지 손에 컸어도 못 배운 거 없이 잘 컸고요. 오히려 이런 부당한 일에 기죽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는 어머님은 이 사람한테 뭘 그렇게 잘 가르치셨나요? 감싸줄 부모 없으면 함부로 해도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너 그 입 안 닥쳐? 저게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네? 너 오늘 아주 잘 걸렸다. 여기서 너 죽고 나 죽자. 싫어요. 죽으려면 혼자 죽으세요. 저는 어머님 손에 죽을 이유 없네요. 뭐야 이 망할 것? 세윤이 너 들었지? 당장 이 고아년이랑 이혼해. 네가 뭐가 아쉬워서 이딴 년하고 살부비고 살아? 엄마 진정해. 자기야 자기도 좀 적당히 해라. 그냥 좋게 넘어가면 될 일을 뭐하러 크게 만드냐? 빨리 우리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이러다 정말 나랑 이혼할 거야? 이혼? 못할 것도 없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빌어? 자기야말로 생각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 맞아? 아,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자식 교육이 이런 거였군요. 말도 안 되는 억제에도 잘못했다고 비는 거. 그런데요,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왜 어머님은 저랑 같은 며느리인 형님들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세요? 듣자 하니 형님들은 뭐든 돈으로 때운다고 하던데 어머님 교육은 돈이면 나이랑 상관없이 굽실거리는 건가 보죠? 정말 본 적 없는 무식하고 상스러운 집안이네요. 저도 이런 집구석 트럭으로 갖다 줘도 싫어요. 네, 원하시는 대로 이혼하겠습니다. 애당초 이런 집구석인 줄 알았으면 결혼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집구석? 저거 말하는 싸가지 보게? 그러니 네가 고아티가 난다는 거야. 저런 걸 집안에 들였으니 오늘 같은 일이 생긴 거라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나으세요? 네, 저 부모님 안 계세요. 그러는 어머님은 뭐 그렇게 대단하게 볼 거 있으세요? 아들 셋 다 그저 그런 작은 회사에 취직해 벌어먹고 있고 돈 많은 며느리 앞에서 비굴하게 찍소리 못하고 눈치나 보시면서. 그런데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신 것 빼고는 빠지는 거 없어요. 그때였어요. 제가 지지 않고 또박또박 따지니 자기 분을 참지 못한 시어머니 손이 제 얼굴로 날아왔고 저 역시 참지 않고 시어머니와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어요. 이 정신 나간 남편이란 놈이 지 엄마를 말리지 않고 저를 말리더군요. 자기 엄마한테 왜 함부로 하냐면서요. 아직 혼인신고서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이 인간이랑은 더는 살 수 없었고
결혼 전에는 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제가 싫어하는 짓은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결혼 후에는 정말 신기하게도 딱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그러던 중 누군가 쿵쿵쿵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남편은 이웃에서 시끄럽다고 항의하러 온 것 같다고 잔뜩 움츠린 채 현관문을 열었어요. 남편 손에는 웬 서류 봉투가 들어있었는데요. 보낸 사람을 확인하니 저희 할아버지셨어요. 그리고 정말 기가 차게도 시어머니가 멋대로 그 서류 봉투를 가로채서는 자기 멋대로 풀어보는데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도 화가 나서 서류 봉투를 뺏으려 손을 내밀자 이 남편이라는 놈이 그냥 보기만 하는 거라며 저를 말렸어요. 아무래도 그 서류가 무슨 서류인지 두 모자가 똑같이 궁금했던 모양이었죠. 그때였어요. 서류 봉투에서 무언가 꺼내보던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더니 바닥에 쿵 하고 쓰러지셨고 그 자리엔 저희 부모님의 결혼사진이 떨어졌는데 시어머니는 무슨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사색이 되어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저 사람들 네가 아는 사람이냐? 왜요? 그렇게 부모 없다고 저를 무시하더니 저희 부모님 사진엔 덜컥 겁이 나시나 봐요? 뭐? 부모님? 아휴, 이를 어쩌지? 세훈아, 나 좀 일으켜다오. 그리고 나는 이만 갈란다. 엄마, 왜 그래? 미정이 부모님 아는 사람들이야? 알긴 누가 안다고 그래? 됐고, 뭘 꾸물거려. 나 좀 빨리 붙들라니까. 남편은 시어머니의 재촉에 시어머니를 부축해 현관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직감적으로 시어머니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쫓아나가자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못 나오게 현관문을 닫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재빨리 복도에 있는 인터폰을 켰고 그때까지도 별다른 생각이 없던 저는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들에 눈이 뒤집히고 말았네요. 세훈아, 큰일 났다. 엄마 왜 그러는데? 혹시 미정이 부모님이랑 아는 사이야? 설마 옛날에 개똥 가지고 튈 때 그 피해자는 아니지? 차라리 그런 거면 내가 이러지도 않지. 그게 사실은 너 어릴 때 엄마가 파출부 나간 적 있잖아. 왜 부잣집이라고 엄마가 그 집 다녀오면 케이크니 피자니 그런 거 들고 오고. 아, 기억나. 그 집 사모님이 우리 어리다고 엄청 챙겨주셨다며. 근데 왜? 설마 미정이 어머니가 그 사모님인 거야? 그래. 근데 아니 이걸 어떻게 말을 하지? 왜? 내가 그러니까 네 마누라 미정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돈이 필요했거든. 그래서 정말 잠깐 미정이를 데리고 나간 적이 있어. 돈 주면 돌려준다고. 뭐? 엄마! 조용히 해. 진짜 이상한 마음은 없었다니까. 그때 네 아빠가 보증을 잘못 써서 우리 5 식구 빌바닥에 나앉게 생겨서 내가 정신이 횟가닥했었어. 근데 그 돈 가지고 오는 길에 그 사장 부부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내가 그때 사고 났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그 소식 듣고 얼른 미정이 쟤를 지 집에 데려다 놨다. 제발 그 사장 부부가 죽지만 말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엄마, 이제 어떡할 거야. 엄마 때문에 미정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데 부모 없다고 그렇게 구박을 했으니. 아니다. 냉정하자. 세훈아, 너랑 나랑 입 다물면 아무도 몰라. 그리고 그 늙은이 죽으면 미정이 저거 앞으로 부모 재산이 다 갈 텐데 이럴 게 아니다. 엄마 제정신이야. 나는 지금 미정이랑 이혼하게 생겼는데 내가 그 집 딸인지 알았냐고. 빌자. 너랑 나랑 빌면 되지. 엄마가 손이 발이 되게 빌게. 네가 돈방석에 앉게 생겼는데 엄마가 뭘 못하겠냐. 들어가자. 저는 순간 제 입을 틀어막고 말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했던 사고가 그렇게 난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들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에 얼른 달려가 보조키를 걸었는데요. 당장이라도 저들에게 따져묻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어 정신을 차릴 수 없어 그냥 면상 보기 싫으니 가라고 소리만 질렀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끊어져 나갈 것 같은 이성의 줄을 꼭 붙들었는데 서류에 담긴 할아버지의 편지가 그제야 제 눈에 보였어요. 미정아,
네가 이 서류를 받았다면 아마도 할애비는 요양병원에 있을 게다. 진작부터 그러고 싶었는데 우리 소녀 앞에서는 할애비는 항상 씩씩하고 건강했어야 했으니까. 그게 솔직히 좀 힘들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걸 내려놓고 할애비도 좀 편하게 있고 싶어서 이곳으로 왔어. 이제 너도 평생 의지할 반려자를 만났으니 할애비 걱정은 접어두고 잘 살기 바란다. 할애비 있는 병원은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좋아. 그러니 할애비 찾지 말고 너나 행복하게 살아. 할애비는 우리 손녀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떠나고 싶다. 그게 할애비 소원이야. 그리고 네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던 네 부모 사진을 함께 보낸다. 이젠 네가 소중하게 잘 간직하렴. 우리 손녀 미정아, 할애비는 우리 손녀 덕에 평생 행복했다. 고맙다. 저는 할아버지 편지에 엄마 잃은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왜 하필 이 순간에 할아버지가 이런 서류를 보냈을까? 모든 것이 힘들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서류 안에 두둑한 문서들이 있었는데 그걸 꺼내보니 조금 전 인터폰으로 들었던 시어머니의 말처럼 부모님이 운영하던 회사 지분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할아버지는 필요할 때 찾아가라며 어떤 로펌 변호사 명함을 테이프로 붙여놓으셨는데요. 순간 이것을 시어머니나 남편에겐 절대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얼른 서류들을 제 서류 가방에 숨겼는데 그때까지도 현관문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던 그들은 창피한 것도 잊었는지 아파트 복도에서 자기들이 술 기운에 잘못을 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어요. 예, 막내야, 내가 잘못했다. 술이 원수지. 내가 네 부모님 사진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 아유, 어린 딸을 두고 그렇게 떠났으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냐? 아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이제부턴 내가 정말 친엄마처럼 널 딸처럼 아끼고 사랑하마. 그러니까 한 번만 넘어가주면 안 되겠니?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자기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가 더 잘 알잖아. 우리 엄마도 이렇게 반성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번 일 묻고 더 잘 지내자. 원래 비온 뒤 땅이 굳는 거라고 하잖아. 어쩌면 사람들이 단 몇 분 만에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제가 그 속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저는 다 필요 없으니 꺼지라고 말하고 현관문을 3개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명절 연휴가 끝나기가 무섭게 할아버지가 남겨준 명함의 로펌으로 찾아갔고 부모님이 저에게 남겨주신 유산에 대해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액수를 듣고도 감이 잘 오지 않을 정도로 크더라고요. 누군가는 로또 맞은 거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순간은 정말 얼떨떨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왜 이걸 지금까지 숨기고 계셨을까? 궁금하기만 했는데 변호사님이 그러시더군요. 할아버님은 이 돈은 나중에 김미정 씨가 필요할 때 쓰게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때까지는 당신도 당신 힘으로, 김미정 씨도 김미정 씨 힘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심지가 고드신 분이라고 생각했네요. 저는 변호사님 말에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당신 혼자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웠는지 아는데 이런 돈이 있다는 걸 아셨으면서 손 하나 대지 않았다니 저 역시도 존경스럽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죠. 그리고 저는 그 변호사님과 본격적으로 그들이 저지른 범죄와 이혼에 대한 상담을 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정식으로 혼인신고한 부부였으니 가릴 건 제대로 가리고 제대로 잘 헤어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요, 애석하게도 30년도 넘은 사건이라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답을 들었는데 그래도 저는 뭐라도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랑 남편에게 제대로 겁이라도 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의 뜻대로 얼마 뒤 시댁엔 시어머니 앞으로 고소장이 날아갔고 시어머니는 그 고소장을 받았는지 벌벌 떨면서 제가 근무하는 구청으로 오셨는데요. 차림새며 몰골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집에 있던 그대로 온 것 같더군요. 예, 막내야, 이게 뭐냐? 네가 날 왜 고소해? 몰라 물어요? 우리 부모님 그렇게 만든 사람이 당신인데 내가 가만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나요? 뭐?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니?
이미 아파트 복도 CCTV도 있고 증거 다 있어요. 그동안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살았죠? 가풍? 지나가는 개가 웃겠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부모님이 남겨준 유산까지 탐을래?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때는 내가 하도 없이 살아서 새끼들이랑 당장 죽을 것 같아서 그랬다. 미정아, 한 번만 봐줘. 내가 평생 네 앞에서 죄인처럼 살게. 그래도 우리가 한 가족인데 고소는 너무하잖아. 어찌 보면 하늘에 계신 니네 부모님이 나더러 너한테 평생 죄값 치르고 살라고 너희 둘을 맺어준 거일 수도 있는데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주렴.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응? 뭐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당신 죄값 치르라고 일부러 맺어준 거라고요?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저한테 제대로 복수하라고 일부러 당신들 만나게 해주신 것 같네요. 저더러 부모 없이 살아서 배운 게 없다고요? 누구 때문에 제가 부모를 잃었는데요? 내가 당신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당신 아들하고도 깨끗이 정리할 거니까 그것도 기대해요. 당신이 여태 나한테 함부로 한 것까지 몽딴 당신 아들이 갚도록 할 거니까. 저는 아마도 그때 이성을 잃은 것이 맞았던 것 같아요. 아는 사람도 많은 구청이라는 것도 까맣게 잊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시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도 저는 그 여자에게 똑같이 했을 거라 후회는 없어요. 그 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물건을 모두 빼고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법으로 그들과 싸워야 했기에 더는 불필요하게 엮이고 싶지 않았었죠. 게다가 할아버지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홀로 이런 힘든 싸움을 한다는 것을 모르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 후 저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벌이며 그들이 최대한 죗값을 치르게 하려 부단히도 노력했어요. 이미 30년이 지난 사건이라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점이 있어 제대로 쌓을 수 없다는 안타까운 점도 있었는데 이혼 소송에서는 모든 것이 저의 정신적인 피해로 인정되어 결혼 유지 기간에 비해 최대한의 위자료를 남편에게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남편은 억울하다고 했지만 자기 부모가 지은 죄 아들이 대신 갚는 거니 그제야 저도 답답했던 속이 풀리는 것 같았네요. 돈이 중요했던 건 아니었어요. 이미 부모님이 남겨준 유산으로 저는 차고 넘치게 돈이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돈이든 뭐든 그들을 피말리게 하고 싶었고 그런 점에서 유감스럽게도 돈만한 것이 없었는데 결국 남편은 전세 보증금도 되찾지 못하는 신세가 됐고 이혼 여파인지 다니던 회사도 잘린 듯 했는데요.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어요. 좀 더 인생을 제대로 살았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역시 세상은 뿌린 대로 걷는 것이 맞나 봅니다. 그 후 저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지분을 현금화하며 정리했어요. 그리고 절대 찾지 말라고 했지만 전국을 백방으로 뛰어 할아버지가 계시는 요양병원을 찾았고 그간의 사정을 모두 들은 할아버지는 제가 못 보는 사이 마음이 많이 약해지셨는지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는데요. 할아버지, 우리 같이 살자. 이제 더 이상 내 앞에서 씩씩한 척 강한 척 안 해도 돼. 내가 약속했잖아. 할아버지 평생 내가 지킨다고. 나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어요. 미정아, 나 정근 신청했어. 우리 조용한 데서 할아버지 요양도 하고 놀고 먹자. 할아버지 평생 일만 했잖아. 뭐야, 사람이 사지육식 말짱한데 왜 놀고 먹어? 그럴 수도 있지. 대신 내가 할아버지 몫까지 열심히 일할게.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잘 키워줬으니까 이제는 내 차례야. 그렇게 저와 할아버지는 참 오랜만에 다시 함께하게 됐어요. 그 덕인지 할아버지는 예전의 모습으로 금방 돌아왔는데 일꾼은 평생 일꾼인지 놀고 먹는 것을 일주일을 채우지 못하시더라고요. 결국 소일거리를 찾아다니시면서 나름 자신에 맞는 요양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변두리 군청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는데 그거 아세요? 도시보다 시골 일이 더 많아요. 덕분에 저는 여기서 일당백하며 하루 24시간을 아주 알뜰하게 쓰고 있답니다. 그리고요, 다신 듣고 싶지 않았던 이전 시댁과 전 남편의 소식은 어쩌다 보니 지인들에게 가끔 듣곤 하는데 전 남편은
지금도 일자리를 찾아 전전하고 있는 것 같고, 시부모님은 그때의 사건으로 동네에서 소문이 다 퍼져 야반도주하듯 도둑이사를 갔다고 해요. 그렇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가풍 어쩌고 유난을 떨더니 참 그들과 딱 맞아 떨어지는 최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며 사람은 더욱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언제나 겸손하고 자기 잘못을 반성할 줄 아는 인생이 참다운 인생 아닌가? 감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할아버지와도 대화 한 번 더 주고받는 더 깊은 사이가 되어야겠어요. 원래 좋은 마음은 주고받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해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